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9년 차, 두 아이의 엄마이자 작은 사업을 운영하는 40대 주부입니다. 좋은 남편과 함께 별다른 어려움 없이 결혼 생활을 하고 있으며, 결혼 생활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서로 대화하고 잘 이해하며 원만히 지내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야기할 사건은 가족과 단절하거나 막장 사건은 아닙니다. 그냥 어디에나 있는 어려운 사람이 한 명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꽤 괜찮지만 제 손자와의 관계는 좋지 않습니다. 아직도 서로 마주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해요. 만약 달라진 것이 있다면, 동서가 들어오고 몇 년 동안 저는 어려운 처지에 처해 있었다면 지금은 전적으로 처지가 완전히 역전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전하고 싶은 한마디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드러내는 사람들은 남을 깔아내리며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들의 말로는 결코 아름답지 않다는 것입니다. 동서지간 사이좋은 분들이 대부분일 것이지만 가끔씩 제처럼 갈등이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같은 며느리의 입장에서는 경제적인 차이가 큰 경우에는 사이가 더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자격지심 때문에 사이가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저와 같은 경우에는 동사 능력이 너무 뛰어난 문제가 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잘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잘난 척을 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먼저 우리 가족 구성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 남편은 두 아들을 2명 둔 집의 장남입니다. 남편은 요식업을 하고 있고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로 돈을 벌어왔습니다. 저는 3교대 생산직으로 일하다가 결혼 전에 사무직으로 전환하였고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했습니다. 우리는 식품 공장에 다니고 있는데 꽤 탄탄한 회사이며 정년이 보장되는 회사입니다. 월급은 대기업만큼은 아니지만 고졸 사무직 연봉에 대해 만족할 만큼을 받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이 요식업을 하면서 장사가 꾸준하지 않을까봐 늘 걱정하셨는데 제가 월급쟁이로 매달 정기적인 돈을 버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예전처럼 여자가 결혼하면 직장을 관두는 시대는 아니라고 하시면서 제가 혹시나 회사를 떠낸다는 말할까봐 은근히 회사를 그만두지 말라는 속내도 내비치곤 하셨습니다. 요즘은 다들 맞벌이하고 산다고 해요. 애들을 키우려면 돈이 좀 많이 들어야 한다고 말해요. 혼자서 벌어서는 애들을 공부시킬 수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의 수입이 일정하지 않으면 불안한데 내가 월급을 또박또박 가져오면 얼마나 든든하고 좋은지 알아? 그 좋은 회사를 절대 떠나지 말고 꼭 붙어 있어라. 근데 주변 직원들을 보면 애들을 키우는 것은 힘들어서 많은 부모들이 포기하는데요. 아무래도 여자가 집안을 관리하고 직장에 다니면서 아이를 돌보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너가 내가 도와주는 것을 거부하지 않는다면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내가 옆에서 도와줄 테니까 너는 직장 생활에 열심히 전념해야 해요. 어머니는 우리 집에서 10분 거리에 살고 있는데 아이들을 낳고 나서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요. 사실 저희 시어머니는 저를 매우 옹심스럽게 여기지는 않았지만 손자에게는 정말 좋은 할머니셨습니다. 직장에 다니면서 어머니의 도움이 없었다면 정말 어려웠을 거예요. 다른 건 모르겠지만 아이들을 돌보아 주신 것에 대해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살아가면서 어머니에게 서운한 점이 없는 것은요. 건 안 해도 그럭저럭 우리 정도면 잘 지내는 고향집이었습니다. 그런데 평화로운 분위기가 깨진 것은 우리 집안에 세 사람이 들어와 나서부터였습니다. 둘째 딸 둘만 막 지났을 무렵 막내 언니가 결혼하겠다는 남자를 데려왔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가 한마디로 말하기를 좋아하는 너무나 비교되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일단 아나운서 같은 세련되고 예쁜 외모로부터 압도당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피어나는 분위기나 말투도 뭐랄까 소위 차가운 도시 여자 같은 느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는 30사이였고 예비 시어머니는 29세였습니다. 시동생 얘기를 들어보니 얼굴만 예쁜 게 아니라 스펙도 대단하다고 해요. 제 동갑이지만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긴장하지 않고 참 당당하게 말도 잘한다고 하더군요. 명문대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서 큰 회사에 다니는데 시동생이 신부감 하나는 야무지게 잘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처음 만난 그때까지는 말이에요. 우리 식구들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저는 시동생을 친근하게 대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말을 먼저 건네고 궁금한 것도 물어봤습니다. 물론 초면이니 당연히 존댓말을 했고 저보다 어려도 아직 식도 올리기 전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느낌이란 존재하는데 만남에 대해 묻는 내게 차가운 단어로 대답하면서 고개를 돌리거나 말을 더 이상 섞지 않고 시동생 쪽으로 아이의 자세를 돌리는 것을 보면서 뭔가 나랑 안 맞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도련님, 어디서 이렇게 아름다운 신부를 만났다는군요. 좋으실 거예요. 둘이 너무 잘 어울리시네요. 선남선녀처럼 보여요. 만난 지는 얼마나 됐어요? 제가 처음 만나서 소개했을 때부터 한동안 쫓았었죠. 빨리 결혼하고 싶었거든요. 제가 만난 지 5개월 만에 프로포즈 했어요. 이 사람 정말 아름답죠? 우리 집에 오면 형수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것 같아요. 요즘 친구들은 눈치가 저보다 더 좋을 텐데 제가 가르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죠? 보면 알아서 잘할 것 같은데요. 근데 우리 예비동사님은 직장 다니시죠? 직장 생활하면서 결혼 준비하느라 너무 바쁘실 텐데요. 혹시 준비하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전화해 주세요. 저는 별 생각 없이 호의를 표시하고 대화 분위기도 좋았는데요. 예비동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제가 물어볼 게 있으면 말씀드릴게요. 우리 회사는 복지가 좋아서요. 출퇴근도 탄력적이고 휴가도 자유로운 편이라 그렇게 힘들진 않을 거예요. 아차, 형님도 직장 다니신다고 하셨군요. 혹시 실례가 안 되신다면 어디 다니시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갑자기 제가 다니는 회사를 물어봐서 같은 직장 동료인지 궁금한가 보다 생각하며 밝은 표정으로 대답해 드렸습니다. 네, 작은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옆 동네 공단에 위치한 음식업체에서 근무 중이에요. 거기서 고등학교 졸업 직후 취직해서 꽤 오랫동안 다니고 있어요. 작긴 해도 제 회사는 탄탄한 회사거든요. 다만 문제는 매년 월급이 오르지 않아서 고민이더라고요. 그래서 예비 돈 모으기가 어려워졌어요. 아, 그런가요? 그러면 구조조정을 거치신 거군요. 요즘에는 대학을 나온 사람도 이런 고민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회사에 들어가기 힘든 세상이죠. 노래, 멜로디 소리 그때 제가 말했을 땐 순간 분위기가 약간 긴장되더라고요. 제가 마음속으로 생각했죠. 대체 이게 뭐길래? 하지만 남편의 표정을 봤더니 놀란 듯 눈을 휘뜩 뜨고 있었어요. 어쩌면 고졸이라서 그런지 속으로 생각해도 저런 마른 개나 소축에 어울릴 정도로 못한다는 거지요. 은근히 돌려보는 느낌을 받았지만 기분이 좋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특별히 대꾸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예비 신랑님이 자기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걸 보고 헤아려 볼만하다고 느꼈죠. 알아요. 왜냐면 TV 광고에도 나오고 마트에도 입점하는 제품을 만드는 거거든요. 사실 유학까지 다녀와서 일을 꾸준히 했거든요. 공부만 하다가 입사를 좀 늦게 하는 편이라 경력이 좀 짧긴 한데 그래도 한 번에 합격했네요. 아직 초반 단계여서 연봉은 많지 않지만 차차 오를 것 같아요. 형님, 회사 경력직보다는 제가 연봉이 더 높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 회사 이름은 당연히 들어봤죠. 좋은 회사에서 다니면 좋겠다. 어쨌든 결혼 준비를 잘하세요. 이렇게 어색하게 대화를 마무리한 후에 남편이 집에 오는 차 안에서 말했어요. 여보, 오늘 나만 기분 나쁘다고 느끼는 건가? 동생이 지금 사람을 단단히 잘못 보고 있는 것 같아. 당신에게 말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당신이 눈치 없는 건지 혹은 일부러 그런 건지 모르겠어. 어쨌든 내가 좋다 하면서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 그런데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으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어. 하지만 좀 별로인 것 같아. 그래, 도련님에게 아무 말 하지 마. 나도 몰라서 그냥 듣고 있었던 거야. 아직 어리고 내가 먼저 시집에 가야 하는데 형님이니까 동서 입장에서는 좀 신경 쓰여서 그랬을 수도 있어. 당신은 모를지 몰라도 여자들은 가끔 동서지간에 질투를 할 때도 있고 그래.
내가 알아서 잘 챙길 테니까. 당신은 모르는 척해. 글쎄, 아까 그 구절 우리가 얘기할 때 내 기분 얼마나 상한 줄 알아? 동생 놈한테 뭐라 할 수도 없고, 정말. 암튼, 만일 당신이 혹시 나중에라도 저희를 위해 자존심 상하게 하는 일이 있으면 당당하게 형님 역할을 잘해. 내가 말하면 어색하게 보일 수 있지만 당신은 어느 정도 싫은 소리도 하면서도 가르칠 수 있으니까. 최근에 그러다가 형님이 시장으로 꾸려든다면 욕먹을지도 몰라. 그냥 어느 정도 잘 타이르고 지켜봐야 해. 뭐, 너무 걱정하지 마. 남편과 대화하면서 동서가 아무래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 우리 서로 느끼고 있었는데 그 느낌이 여전히 확실하게 들어맞았어요. 결혼 전에는 동서를 볼 일이 사실 몇 번 없어서 잘 알지 못했지만 결혼하고 나서 몇 번 보다 보니 동서는 잘난 만큼 잘난 체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해요. 일단 처음에 놀랐던 것은 인사를 잘 안 한다는 거예요. 결혼하고 나서 처음 시댁에 모인 적이 있었는데 보통은 윗사람을 보면 인사를 하는 게 정상이라는데 제가 뭐 대단한 윗사람이라서 그런 건 아니에요. 엎드려 절 받자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저는 그렇다 치고 자기 큰 아주버님, 그러니까 제 남편을 보고도 인사를 안 합니다. 우리 남편이 먼저 인사를 하니 동서는 고개만 까딱거리더라고요. 그때 속으로 이거 봐라 했는데 나중에 물어보니 남편도 기분 나빴다고 넌지시 비난하더라고요.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기분 나빴어도 원래 인사성이 없는가 보다 생각해서 이해하고 넘어갔어요. 제가 동서에게 시열은 노릇하기 싫었고 괜한 지적질하고 싶지도 않았지만 동서는 고생하고 예쁘면서 똑똑한 사람이라서 그런지 보면 말을 할 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말이 뇌를 한 번 거쳐야 하는데 그러질 않았습니다. 우리 동서가 집안이 좋고 학벌도 좋고 좋은 직장인 거 다 알지만 우리 시동생도 동서를 잡은 건 공짜로 한 게 아니에요. 그래도 나름 괜찮은 남자예요. 시동생은 우리 남편과는 다르게 똘똘해서요. 동서는 학벌이 좋아서 대학 졸업 후 변리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시동생이 마음만 먹으면 동서보다 더 좋은 조건의 배우자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둘 다 똑똑하니까 학교 관계자들도 모두 대단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동서는 가족이 다 모인 자리에서 굳이 자신의 대항을 한다거나 친구들 자랑을 합니다. 어머니가 허리가 아플 때 어디 병원을 예약해야 한다는 말이 있었을 때 동서가 어머니, 척추 쪽 병원이 제가 아는데요. 거기를 예약해 드릴까요? 라고 했는데 어머, 내가 아는 곳이 있단 말이니? 라고 대답했어요.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친구 남편은 강남의 유명한 정형외과 의사예요. 거기 말고도 다른 병원에 제 대학 동아리 선배들도 계시긴 한데 아무래도 전문 병원이 좋겠죠. 제가 예약 잡아드릴 테니 거기로 가보세요. 아이고, 이럴 때 며느리 덕을 한번 보는 거네요. 우리 시어머니는 동서가 하는 말에 속없이 좋아하십니다. 뭐, 거기까지는 아무래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문제죠. 의료 분야나 법률적인 측면에서도 공공기관 쪽에도 친한 사람들이 계시니까요.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제게 말씀하세요. 제가 재수까지 하면서 좋은 대학을 간 게 다 이유가 있거든요. 만나는 사람들부터 물이 다르니까요. 어머니도 우리 신랑을 키워봐서 아실 거요. 아주버님은요. 장사하시는 분이시라서 그런 분들만 만나는 거죠. 하지만 저희 신랑과는 만나는 사람들이 다르죠. 아마 동서가 한 말을 우리 남편이 들었다면 한마디 했을지도 모릅니다. 다행히도 남편이 그 자리에 없어서 그런 일이 없었어요. 어머니도 잘난 척하는 말에 조금 놀라신 것 같아서 제 눈치를 살피시긴 했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제가 동서가 지금 뭐라고 했냐고 따져서 말한 적이 있다면 우스워하는 사람은 저일 것 같아요. 동서도 제게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다고 하더군요. 형님도 지인 중에 의료계나 법률 분야와 연관된 사람은 없으시리라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고졸이시라 그런 인맥을 쌓기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제 동기들은 대부분 전문직이거나 그런 관련 분야에 종사하고 있어요. 좋은 호갱처럼 잘 나가니까 만약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혹시 알고 계세요? 나중에 이혼이나 상속 등의 문제가 생길 때 변호사 소개를 받으면 좋잖아요.
우리는 거니까요. 이걸 지금 농담이라고 하는 건지 그 말에 불쾌해져서 제가 정색하고 말했습니다. 도움을 받을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아무리 농담이라도 이혼이라는 말은 좀 거북하네요. 좋은 사람들은 많이 있으니까 동서처럼 훌륭한 인맥이 없지만 내 걱정은 하지 말아 줄래요? 시어머니도 중간에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너 이번에 말이 좀 거칠었구나. 우리 형이 우리 집에 시집와서 산 지가 몇 년이나 됐냐? 얼마나 세심하게 아이들을 키우며 직장 생활하는데 이혼이라니. 앞으로 그런 말은 조심하라고. 그래서 동서는 그 자리에서 사과를 했습니다. 생각이 짧았네. 형님 기분이 나쁘다면 죄송해요. 사람 사이는 혹시 모를지 몰라서 가볍게 말한 거라 마음 쓰지 마세요. 중요한 건 어느 쪽이든 우리 가족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와줄 수 있다는 말이었어요. 사과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미안하다는 말을 듣고도 처음으로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 이상의 말은 없었습니다. 도련님과 함께 있을 때 대학 시절에 수업했던 교양 과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때로는 남편을 배려하지 못한 것 같아서 소외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둘이 영어로 대화를 할 필요가 굳이 있는지 은근히 무시당하는 느낌을 받기도 했죠. 어느 때는 미국에서 유학 중이셨던 고졸인 시고모님의 딸이 방문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식구들이 다 같이 있을 때 굳이 영어로 대화를 끝없이 이어나가는 것도 부조리하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영어를 잘 못한다는 걸 아는데도 꼴보기 싫은 영어 대화를 하고 싶어 하는데 이는 회사에 다니기 위해서도 필수적인 부분이라는 사실을 알기에 가급적 적당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물론 고모님의 딸이 한국어를 못하는 것도 종종 있지요. 아니요. 오히려 저는 영어를 잘 못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그때마다 동생이 대화를 주도하려고 해요. 이제부터 영어로 이야기할까요? 저도 유학 다녀온 지가 꽤 오래되어서 입에 기름칠 한번 해보고 싶어졌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대답을 못할 것이라고 시어머니께서 개입해서 그만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족들 중 자기와 부부인을 제외하고는 모두 영어를 못하는데 무슨 이유로 인해 영어로 말하는 것을 보면 동생이 사회성이 좀 부족한 것처럼 보였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다 상식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그런 태도를 보인다고 생각해요. 또한 얼마나 아는 척을 하는지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정도의 영어까지 하면서 저를 황당하게 만들어요. 만일 고기라도 조금 구워볼까 하기라도 말입니다. 형님, 저는 미디엄 레어를 좋아해요. 괜찮으세요? 아, 어른들은 웰던을 더 좋아하실까요? 그냥 익혀 먹을지, 완전히 익혀 먹을지 물어보면 될 것 같아요. 굳이 식당이 아닌 집에서 왜 그런가 했었는데, 계란 프라이 하나 해도 이럽니다. 형님, 써니사이드업 할까요? 오버이즈나 오버하드 중 뭐가 좋으세요? 제가 형님 취향을 몰라서요. 그냥 반숙으로 해도 되지 않나요? 뭘 그렇게 어렵게 물어요? 한국에서는 계란 프라이의 익힘 정도를 그렇게 세세하게 구분 안 했는데 별낼 것 없이 잘난 체를 하려는 건가 싶어서 한마디를 하려 했거든요. 오버이즈는 한 번 뒤집어서 익히고 노른자는 건드리지 않는 방식이라고 그냥 이야기했어요. 반숙이랑은 뭐 다르죠? 들으면서 느끼는 건 동서도 참 피곤하게 산다고 생각했어요. 동서는 시집와서 계속 그런 식이었어요. 하지만 그건 그냥 아주 일부분에 불과해요. 누가 봐도 쟤보다 훨씬 잘난 사람이 많은 동서가 왜 본인이 잘난 걸 쟤와 비교하며 쟤를 자기보다 못한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대화할 때마다 자기 학벌과 회사, 대학 동기들의 자랑을 하는데 그런 말을 들으면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저 좋겠다고 대답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잘난 사람이 왜 맞춤법을 왜 그리 틀리는지 한 번은 동서가 감나라 배나라 하지 말라는 말을 남편에게 했는데 옆에서 나는 생각 없이 웃으면서 고치려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동서에게 감노하라 배노하라 한다고 하면 사실 그게 맞는 말이지. 그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 말을 많이 틀리는 법이에요. 그랬더니 동서가 갑자기 웃으면서 형이 제가 명문대를 졸업한 사람이에요. 형님이 정말 틀렸어요. 설마 하니 그 정도도 모르겠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당돌하게 말하더라도 그냥 웃으라고 한 거였는데
아주 놀란 표정으로 열심히 일하는 걸 보았어요. 형님은 고졸이거나 모르시는 건가요? 어떻게요? 감을 놓고 배나 놓으라고 그래요? 감나라 배나라가 맞죠? 핸드폰 검색만 해도 다 나오는데 우기는 거 보고 기가 막혀서 그냥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더 이상 상대해봐야 할 가치도 없고 그냥 됐다 하고 말았는데 조금 있다가는 시어머니께 제가 지적했던 것을 말했더니 시어머니가 제 말이 맞다고 하셨는지 봐요. 그러자 동서가 어머니, 저 명문대를 나왔어요. 그 정도 기본으로 알아요. 형님이 틀린 거예요 라고 했어요. 또 이러다가 오면서 결국 자기 남편이 나와서 교정을 해주니 자기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고 민망해하는 걸 볼 수 있더군요. 하지만 저는 그런 작은 일에도 대학 타령을 하면서 저를 무시한 동서가 미워짐이 시작했습니다. 그냥 저보다 어린 사람이라서 감싸려 했지만 매사를 그렇게 하다 보니 자신보다 못한 사람을 무시하는 저혈한 사람 같아서 싫었습니다. 그 사건을 잊고 나서 동서를 만나는 것을 가능한 한 피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동서를 볼 생각조차 하기 싫었고 시댁에 가기 싫을 정도였어요. 남편도 그 일에 직접 관여했기 때문에 저를 이해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로는 꼭 봐야 하는 명절인 경우를 제외하고 부모님의 생신이나 어버이날 같은 경우는 따로 챙기기로 했습니다. 또한 식사 자리도 웬만한 경우에는 따로 날을 잡아서 진행했고 이런 일들이 많아져서 바빠지기도 했습니다. 직장 생활을 오래 하면서 월급쟁이로서 살아가는 삶의 한계를 느끼고 있던 나는 다른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동서는 나를 고졸이라고 무시하지만 나와 함께 공부했던 동창들 중에는 성공적인 사업가들이 꽤 많아서 오히려 일찍부터 사회생활을 시작한 것이 돈의 흐름과 돈을 벌어들이는 일에 대해 잘 이해되었어요. 아직 미혼인 친구가 한 가지 제안을 하더라고요. 현주야, 너는 언제까지 회사에서 주는 돈으로 만족해 살 거니? 그러지 말고 나랑 사업을 해보자. 요즘 직장 생활의 한계를 느끼던 참이긴 했지만 적절한 기회가 없어 고민 중이야. 초기 창업자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너무 큰 부담을 안겨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더해 나는 아이들 때문에 온종일 가게에 몰려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걱정 마세요. 내가 작성한 사업 계획서를 통해 현재 펀딩을 받고 있는 한 브랜드가 있습니다. 내가 도와줄 일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같이 시도해 볼까요? 내 친구는 건강기능식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제가 식품업계에서 오랫동안 일을 해왔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부 경험도 있습니다. 적임자로 평가받아 같이 론칭해보자는 제안입니다. 당시에 창업을 고민하고 있던 시기에 이런 기회가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저없이 퇴사했죠. 물론 이 사실을 남편에게만 말했습니다. 집에서 잠시 출처를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퇴직금 정산을 받은 것으로 사업에 투자했습니다. 친구가 도와주긴 하지만 브랜드 론칭 이후 판매는 별도로 사업자를 고용하여 진행하는 방식으로 팔았어요. 한동안 아이들도 어머니에게 맡기고 진짜 밤을 새며 준비했습니다. 무사히 펀딩도 받고 론칭을 했는데 세상에나 이것이 정말 대박을 쳤습니다. 몇 달 동안 준비하면서 광고도 많이 하고 제품이 출시되자마자 라이브 쇼핑 방송도 여러 곳에서 진행했습니다. 물론 쇼핑몰도 미리 준비해뒀죠. 그런데 제품이 출시되었을 때 엄마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퍼지면서 매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주문량에 따라 물량을 따라가지 못할 정도까지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를 위해 2달치의 선주문을 받아놓으면 3달치의 주문이 다시 들어오는 시기였습니다. 저희에게는 월급을 받을 때도 그 돈이 소중했기에 노력에 비례해 들어오는 돈이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좌 잔고를 남편에게 보여주자 남편은 춤을 추며 너무 기뻐했습니다. 한날 남편은 서진 엄마, 너 진짜 최고야. 하루 매출이 1,000만 원이라니. 대박이야. 진짜 대박이야. 너무 대단해. 우리 대출도 금방 갚을 수 있겠다. 그렇지? 내가 진짜 최고의 부인을 가진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는 최근에 잘 되고 있어. 나는 요즘 그다지 좋지 않았거든. 사업을 하기가 어렵던 때라서. 하지만 계좌가 튼튼해져서 나는 기분이 좋아.
앞으로도 힘내서 가게를 열심히 운영할 테니까. 만약 내가 도울 일이 있으면 말해줘. 너는 지금도 많이 도와주고 있으니까 고마워. 어머니가 아이들을 돌보지 않았다면 힘들었을 텐데. 내게 도와줘서 고마워. 그런데 이러한 추석 때 내게 라이브 일정이 빡빡해서 그때가 중요해. 매출이 정말 많이 나올 것 같아. 그래서 말인데 추석 당일만 어머니 댁에 가야 할 것 같아. 어머니께는 미리 말씀할게. 알겠어. 너는 돈을 벌어야 해. 문제가 생겼을 때는 대처할 수 있어야 해. 명절 걱정은 하지 마세요. 우리 식구들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음식 준비할 때 뭘 해야 할까요? 이번에는 어머니와 재수 씨께 도움을 요청해야겠네요. 저는 명절 연휴에도 바쁜 일정으로 인해 추석 당일 오전에 시간을 내어 시부모님 집에 다녀오기로 미리 남편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남편은 돈을 벌어야 한다며 당연히 이해했고 시어머니도 이해해 주셔서 마음 편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동서였습니다. 동서가 혼자 명절 전날에 갔다가 음식을 소량 준비한 것 같아요. 제가 도착했을 때부터 입안이 이미 가득 차 있었거든요. 역시나 먼저 인사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마음 넓은 제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그랬더니 고개만 까딱거리더랍니다. 아침 차례를 지내고 식구들이 다 밥 먹는 자리에서 일부러 음식하느라 고생했다고 말도 건넸어요. 동서가 어제 어머니랑 음식하느라 많이 힘들었다고 했어. 요즘 바빠서 그랬대. 회사 다니는 분이 그렇게 바빠셨다는 건 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다음번엔 미리 제게도 말해주세요. 그래, 아무래도 다음에 또 그럴 것 같으니까 그때는 동서한테도 말할게요. 사실 내가 회사를 그만두고 창업을 해서 명절 때 할 일이 많아서요. 그렇지, 예주. 그러자 동서가 놀란 표정으로 회사를 그만두셨다고 해요. 경험도 없이 사업을 하는 것은 위험한 일인데 어떻게 하실 건가요? 내 주변에는 친구들이 있지만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전부의사나 변호사와 같은 전문 직종이라는데요. 이대로 큰 돈을 날리지 마시고 그냥 안정적으로 일하고 돈을 버는 게 좋은 거예요. 나는 그 말에 동서의 웃음을 보였습니다. 이제는 동서가 속을 긁어도 이상하게 안 느껴지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동서. 회사를 그만둔 지금이 더 낫다고 생각하니까요. 월급쟁이로서 평생 봉급을 받아 살면서 돈을 벌고 산다는 게 나에게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동서는 회사 생활을 잘한다고 해 좋은 회사에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다니면서 승진도 하고 출세까지 하고 싶다. 월급도 많이 올랐겠지? 좋겠다. 동서는 제가 부러워하는 것을 진심으로 알아주는 걸까? 금세 표정을 바꾸며 열심히 일했어. 자, 이번 달부터 승급해서 보게 되었는데 올랐어. 드디어 연봉이 5천을 돌파했어. 실수령액이 300을 넘게 받으니까 정말 좋은 것 같아. 사실 제 나이에 사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월급을 많이 받는 것은 쉽지 않거든. 형님이도 아시겠지요. 20년 가까이 일해도 연봉이 제가 받는 것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형님은 고졸이어서 5천 연봉은 꿈일 것 같아. 멍석을 깔아주더니 이번에도 또 월급을 가지고 자랑을 하는데 저는 그냥 듣고만 있었습니다. 자랑할 게 없을 정도로 연봉 자랑을 하는 사람들이 귀엽게 느껴지곤 했어요. 그런데 옆에서 조용히 있던 남편은 제게 마음이 다른 모양이었나 봐요. 지금까지 일절이라도 한 번도 말하지 말라고 했었는데 어느 날은 동서에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이고 재수씨, 연봉을 5천이라고 받는다고 해? 축하해. 내 동생도 잘 보는데 둘이 아주 자주 걸어다니는 중소기업 수준이야. 그런데 우리 집사람도 지금 돈을 잘 벌고 있어. 재수씨가 아무 걱정 안 해도 돼. 생각보다 사업이 아주 대박을 쳐서. 네, 대박이야. 처음 사업한다고 그럴 수가 있을까 싶었는데 가족들이 걱정할까 하셔서 과장하시는 거잖아요. 과장이라니 이 사람은 얼마나 오랫동안 준비를 했는지 다행히 사업이 대박을 쳐서 요즘 나는 저도 설레서 잠을 잘 못 자네요. 이 사람 매출이 잘 나오는 날에는 하루에 1,000만 원도 벌거든요. 제가 보기에 이 사람은 장사해서 번 돈은 그냥 용돈으로 쓰라는 것 같아요.
웃으며 그러자 동서의 얼굴이 갑자기 썩은 표정이 되더라고요. 네, 그럼 매출이 1,000만 원이라니요? 에이, 아저씨 형님, 어떤 일로 하루에 1,000만 원을 벌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아, 진짜라니까요. 여보, 어제 우리 집에 못 온 것도 라이브로 뭐 했는지 못 봤잖아. 어제 매출이 얼마였더라? 재수 씨가 많이 걱정하는 것 같아서 직접 보여줘야겠어. 다음부터는 쓸데없는 걱정 안 하게 하려면? 아니면, 아니겠지? 제 남편의 의도를 알아서 웃음이 나왔지만 가끔은 콧대를 꺾어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어. 어제 매출이랑 어제? 완전 대박 났어. 어제 1시간 동안 매출이 1,000만 원을 넘었고 2달째 선주문도 다 받았어. 아마 5천만 원을 넘을 것 같아. 새벽에 배송해주는데 입점하겠다는 연락도 왔어. 그러면 매출이 더 늘 것 같아. 그때 동서의 얼굴은 완전 질투심에 사로잡혀서 어쩔 줄 모르는 표정이었어. 형님. 어떤 사업을 하는지, 하루에 그런 많은 돈을 벌 수 있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고졸인 형님이 그렇게 쉽게 돈을 번다니요. 월급을 받는 사람이 만지지도 못할 돈을 하루 만에 번다니 정말 속이 뒤틀린 것 같아요. 그가 속내를 다 드러내며 막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한마디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내 걱정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내가 바보라서 질투를 하는 건가요? 그동안 동사가 잘난 척 참아준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참아준 것은 우리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참았던 거예요. 그러나 나가 잘 되는 거, 그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배알이 꼴리는 일이라니. 왜 축하는 못 해주고 그런 식으로 말해? 아니, 그러니까 저보다 잘난 게 없는 형님이라면 큰 돈 버는 건 이해가 안 되네요. 지금 이게 불공평한 게 아닌가요? 나는 노력해서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회사에 입사했는데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그럼 나도 할 수 없는 게 없겠네요. 나도 퇴사하고 사업을 하면 형님보다 더 벌 수 있을 거예요. 동서는 또 학벌을 가지고 사람을 무시하는 거야? 사업이랑 학벌이랑 아무 상관 없어요. 경험이라는 건 절대로 따라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다니던 회사에서 잘 다녀가며 좋은 회사라고 느닷없이 퇴사해서 자기도 사업을 시작하겠다는 건 좀. 가족들이 전부 모인 자리에서 억지로 하겠다고 부르는 것이 어린애 같았다. 왜 나만 동성을 차달라 했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었다. 동생이 왜 내게만 관심을 두는지 속으로는 알 수 없는데 남편이 집에 오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 내 생각에 재수 씨는 자신보다 잘 사는 사람에게 질투하는 것 같다. 본인이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재수 씨가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 상대방을 비난해야 마음이 풀리는 성격인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당신을 보고 자극을 받아서 진짜 사업을 시작한다고 해서 걱정이다. 돈을 벌어본 사람이 이득을 취하면 내게 보이는 것은 재수 씨의 자존심 때문일 것 같다. 절대 사업해서 성공할 사람 아니겠지요. 설마 아까 돈 벌었다고 그렇게 됐다고 생각할까봐 즐거워하는 것일 뿐이겠죠. 정말 회사를 그만둘 생각이신가 봐요. 어쨌든 동서의 성격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것을 잘라내면 무엇이 남을까요? 당신이라면 그런 여자와 함께 살겠습니까? 어머, 여보 끔찍한 소리 하지 말아요. 당신은 한 트럭을 주더라도 싫다고 하셨나요? 그날 이후 일을 하느라 정말 바빴어요.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근데 웃기는 건 명절 이후 동서가 시댁의 발걸음을 끊었다는 것입니다. 참, 진짜 안타깝다 싶었어요. 부인이 그렇게 말하면요. 남편은 노발대발해서 시동생에게 몇 번 연락하는 것 같습니다. 동서동양이 사업을 시작했다고 하고 미천을 달라고 말했는데 거절당했다고 하니 앞으로는 시야에서 안 오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서방님도 좀 바로잡으면 좋을 텐데 둘은 아주 똑같다고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솔직히 제가 나서야 할 일은 아니라서 그냥 참관하듯 구경만 했고 소식으로는 동서가 진짜 퇴사하고 무슨 가게를 차렸다고 들었습니다. 아무리 제가 질투하더라도
힘들게 들어간 그 좋은 회사를 그만두기까지 한다니요. 경험 없는 동서가 과연 잘할지 궁금했지만 그날부로 관심을 끊었습니다. 솔직히 너무 화가 나서요. 또한 2년이 흘러가는 동안 저는 일절했습니다. 소식을 묻지 않았어요. 남편도 가끔 얘기하긴 했는데 보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잘난 동서니까 뭘 하든 잘 먹고 잘 살겠지 싶어서요. 그런데 작년 설날을 앞둔 어느 날 황당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코빼기도 안 비추던 동서가 난데없이 연락을 해서는 얼굴을 보고 부탁할 게 있다는 겁니다. 목소리가 2년 전 당당하던 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제가 사무실 주소를 찍어주니 당장 그날 찾아오겠다길래 그러라고 했습니다. 얼마 후 오랜만에 본 동서는 원래도 말랐지만 더 살이 빠졌더군요. 늘 저에게 고고하게 굴던 동서였는데 어쩐 일인지 불안초조해 보이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저에게 한다는 부탁은 다름 아닌 돈인 것이었습니다. 형님, 저에게 당장 3천만 원 정도만 빌려주실 수 있나요? 왜 3천만 원이 필요한지 2년 동안 한 번도 연락하지 않다가 갑자기 돈을 달라는 게 동서가 돈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형님이 동서에게도 돈을 주겠다고 생각하시면 주실 수 있으실 것이야. 형님, 제가 부탁할 만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형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업하다가 퇴직금까지 다 털리고 직원들에게 월급도 못 주고 그들을 갑자기 내보냈고 결과적으로 신고까지 받았단 얘기입니다. 남편마저 이제는 돈을 더 이상 제게 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대출 이자도 갚기가 힘들다는 상황입니다. 친정에도 말 못하겠고 어머니도 싫다고 하니까 저 어쩜 좋아요? 좀 도와주세요. 뭐 하다가 그런 돈을 붙인 건데 형님이 사업한다길래 저는 더 잘할 것 같아서 가지고 있는 돈 다 몰빵했죠. 근데 사업이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아무 준비 없이 입지도 안 보고 가게 차리니까 매출에 비해 나가는 돈은 많고 그래서 망했어요. 쪽팔려서 그동안 연락 못한 거이고요. 보란 듯이 형님보다 잘 되고 싶었는데 저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고졸인 형님이 잘난 저보다 더 잘 살 수가 있어요. 동서는 본인이 궁지에 물려 부탁을 하러 와서도 끝까지 저를 무시하더라도 여전히 사람을 자기만의 기준으로 등급으로 나누는 것을 보고 저는 이것은 진짜 못 고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간의 일을 들으니 동서가 참으로 한심스럽게 느껴져 이제는 저도 한마디 해야겠다고 느꼈습니다. 동서가 예전에 내 앞에서 잘난 척하고 무시해도 내가 가정의 평화를 위해 참았다고 했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참지 말고 동서가 못된 짓을 전부 말했어야 했다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모든 상황이 이 정도까지 오게 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서가 머리가 좋고 예쁘고 똑똑할지라도 사람에 대한 대우는 정말 엉망이라는 걸 알아요. 동서는 거의 울 것 같은 얼굴이 되더라고요. 형님, 그 친구들한테 제가 부탁을 안 했겠어요. 나중에 연락 주겠다더니 다들 제 전화를 안 받는데 어쩌겠어요? 남편은 돈 더 끌어다 쓰면 이혼하겠다고 하는데 저 이제 어떻게 해요? 그건 동서 사정이지. 왜 나한테 이래? 내가 동서 문제 해결사는 아니잖아. 돈 많이 버신다면서요. 그 정도는 며칠만 해도 버는 거 아니에요? 그러지 말고 저 이번만 도와주세요. 남이 버는 돈 쉽게 생각하지 마. 나는 몸살 날 정도로 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버는 돈이야. 나는 동서 도와줄 돈 없어. 돌아가서 동서 신랑한테나 부탁해. 저는 사정하면서 오는 동서를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동서가와 함께 해야 할게요. 찾아왔다는 것을 시동생에게도 조금씩 알려드렸어요. 시동생은 그나마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 저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했어요. 형수님 죄송해요. 우리 집사람이 버릇이 없고 무리한 일을 하는 걸 알면서 형제 사이에 어색해질까 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던 것도 잘못이었네요. 제가 면목이 없어서 더 못 찾아갈 것이라고 나오겠어요. 어쨌든 오늘 그 사람 도움 안 해주겠다고 한 것은 잘 하셨어요. 그 정도는 제가 해결할 수 있지만 집사람이 제 정신 차리게 좀 내버려 둘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형수님 남편이 알아서 잘 처리하기 바래요. 저도 찾아오는 일이 없게 해주시고 상황이 정리되면 조금씩 가족 모임도 다시 나오게 되겠죠. 나는 아무 말 안 할 거예요. 그 이후 한동안 소식은 못 들었는데 올해 어버이날에 두 사람이 처음 시댁에 왔더라고요. 남편에게 들은 바로는 동서 사원 망한 건 시동생이 뒷수습해줬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동서는 재취업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성질에 아마 시댁에는 절대 안 오겠다고 했을 텐데 시동생에게 지은 죄가 있어서 억지로 나왔는지 표정은 좋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본인도 느낀 것이 있었나 봐요. 저에겐 잘난 척하는 것 하나 없이 제가 시키는 대로 찍소리 안 하고 다 하더군요. 어쨌든 그렇게 동서랑은 가끔 일 있을 때만 얼굴 보고 삽니다. 물론 동서는 예전과 달리 저에게 버릇없는 태도는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살갑게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딱 할 말만 하고 있을 뿐이에요. 저는 독서를 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매사에서 잘난 척하고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꼭 마무리가 좋지 않다고요. 저와 동서 사이에는 갈등 이야기가 아직 진행 중이지만 이제는 제가 승자의 입장인 듯합니다. 그렇다고 동서와 똑같이 굴고 싶지는 않고요. 그저 딱 한정된 거리에서 예의를 지켜가며 관계를 유지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어요. 긴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독자분들은 제 이야기를 교훈 삼아 동서나 형님의 입장에 관계없이 상대를 무시하거나 깔아뭉개는 나쁜 습관을 올바로 다스리는 법을 배울 수 있을 거예요. 당신이 항상 겸손하고 가족을 배려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